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우리 정보기관들의 업무 보안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요원의 동선이 미 당국에 의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그게 대북첩보와 군의 특수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비밀요원들, 즉 블랙요원의 정보도 대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군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우리 정보기관들에 대해 고강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여야 국회 정보위 간사와 학계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관련 사안들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야당 간사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민들은 이번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 유출 파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블랙요원 신상이 유출된 거는 심각한 거로 보죠. 블랙요원이라는 거를 한 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그냥 일순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쑥 무너진 거잖아요. 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모르겠어요. 나라가 좀 해이해져서 그러지 않나. 비밀 요원이라면 그 사람 개인 신상이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했잖아요. 헌신을 했는데 그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나라에 대한 기밀이 누출될 위험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삶에서는 또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위험에.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밀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같이 유출되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게 걱정스러운 거죠. 국가 기밀일 텐데 국가 기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보에 미치게 영향을 가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간첩법이라는 게 좀 너무 이제 이 시대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기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나라의 그 중요한 자원들을, 리스트를 그런 식으로 오픈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기강이 없는 거죠. 국가의 미래죠. 안보가 튼튼해야지 나라가 사는 거죠. 아니, 용산도 하늘이 떨리는 판국에 그런 것까지 떨려버리면은 또 국정원이나 정보사들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간첩법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기밀 같은 게 중국에 많이 노출되고 뺏기는 판국에 그런 법도 다 같이 개정해가지고 국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죠. 법 하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해진다면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사실을 국군 방첩사령부가 포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유한 교수님께 블랙요원이 어떤 겁니까? 네, 신분을 위장하고 흑색 작전, 그게 이제 간첩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예. 이제 그 상대가 봤을 때는 그런 거고, 파견하는 쪽에서는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 군 소속 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로 이제 공작, 첩보, 비밀과 관련되는 그런 그 업무를 다루는 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쉽게 007, 007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블랙요원이 그런 007, 007 같고 이제 외교관처럼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블랙요원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화이트 요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 교수님, 이게 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이면 기존의 요원들은 활동할 수 없다. 그러면 새 정보 요원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답답한 노릇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저희 이제 활동 무대인데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심양, 연변, 또 단동, 하얼빈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금 우리 고 교수님 말한 대로 블랙으로 가서 무슨 위장을 하냐면 여행사 직원, 또 저희가 특파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비즈니스를 하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정원이나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이었다라는 게 이제 저쪽 방첩기관에서 인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추방을 잘못하면 중국은 과거에도 구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나자마자 다들 이제 우리말로 정말
튀어오다시피 몸만 빠져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 집세도 다 완납하고 나오면서 물건을 못 가져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이제 생체 정보까지 중국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 이런 사람을 구축하려면 뭐 최소 한 5년은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정보 공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시간도 그럴 테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국회 정보위 간사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선원 의원께 이 파급력 심각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방금 남성욱 교수님 말씀대로 안보의 시작은 곧 정보입니다. 정보가 없이 안보를 지키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시청자도 그런 말씀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어느 정도냐는 자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타격을 입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사에서는 다 무사하게 돌아왔고 또 사건을 일으킨 군무원 A씨는 이미 업무에서 배제가 되었고 예. 그동안 활용하던 시스템을 통째로 전환시켜서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이성권 여당 간사님도 계시지만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믿고 싶은 거죠. 예. 뭐 그렇지 않아 더 파괴됐어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입었지만 회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신뢰하고 싶죠. 그렇지만 실제 정보의 세계라는 것이 또 그렇습니까? 또 정보사가 우리한테 있는 대로 다 보고를 해도 문제고 보고를 안 해도 문제지만 이런 경우는 있는 대로 다 보고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추상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데 수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야 되느냐. 총체적으로 봐서 국정원과 함께 해외 정보 활동이 사실상 적어도 어느 기간이라 특정 못하지만 정지 상태,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예, 이 블랙 요원들의 주요 역할이 북한에 대한 이제 첩보를 많이 이제 수집하는 것일 텐데 지금 북남 밀착 관계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차질을 빚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남 교수님? 특히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얼마나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수요가 매우 필요한 시기인데 아까 박선원 의원님도 말씀한 대로 정보 공백이 발생을 하고 일단은 뭐 정보 실패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또 러시아와 관련 또 북한의 중국과 관련 이런 정보 수집이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중국 쪽이 북한과 접경 지역이고 북한이 그 유일하게 그 통로로 많이 활용하는 곳이 중국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일반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적어도 우리 여야 간사 입장에서는 이게 특정 국가의 이름은 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뭐 확실하지 않는데. 우리 정부에게 특정 국가가 왜 우리나라 와서 그런 짓을 하도록 방임했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특정 국가의 이름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연관된 건데요. 그게 이제 특수정보라고 하는데 그는 인간 정보가 있고 신호 정보, 영상 정보가 있습니다. 신호 정보는 주로 이제 전자파 등 감청을 하는 게 신호 정보고 영상은 찍는 거예요. 영상과 신호 정보는 그게 일어난 순간에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휴멘트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정보 중에서 신호정보, 영상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제 블랙에 의한 사람을 휴멘트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영상이나 이제 이 도감 감청은 정확히 듣기 때문에 왜곡이 없죠. 휴멘트는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반 과정에서나 전달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가 어떤 의도나 계획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준다고 하는 점에서 인간정보 휴멘트는 다른
예. 그 신호 정보와는 좀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장점과 알겠습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이 의원님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 국민들이나 또 정보위가 아닌 의원분들은 잘 접하기 힘든 정보가 이제 정보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인데 네.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공무원 유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입으로 감히 이야기하기는 됩니다만 뭐 북한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 이건 뭐 확인된 차원은 아니라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여쭤봅니다.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지금 방첩사에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호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이 지금 나온 몇몇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군무원이 보안 규정을 어기고 다수의 민감한 내용들, 기밀들을 저장을 하고 있었다. 또 과연 이걸 군무원회 씨가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크게 불거진 것이 과연 혼자 있겠냐, 조력자도 있지 않겠느냐, 또는 배우는 어디냐, 이걸 계속 또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 교수님께서 이제 국정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국정원이 아닌 다른 그 정보기관에서 이걸 포착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정원하고 방첩사에 던져줬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살펴보고 위에 대통령실 보고를 했고 예. 방첩사는 방첩사대로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번 걸 보면은 적어도 이거는 해킹이나 실수가 아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도적인 행위다. 근데 의도적인 행위에서 과연 공작을 우리가 하러 들어가면 그에 대해서 포섭돼서 역공작을 당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포섭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임무 요구에 대해서 협박을 당해서 혹은 약점을 잡혀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왜 이 첩보가 떠돌아다녔을 거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 이제 전문 용어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웅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선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무인 포스트가 있어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웅덩이는 그냥 어디다 툭 던져놓으면은 뭐 6개월이나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컴퓨터로 딱 해킹을 해뒀다가 단절돼 있던 컴퓨터 연결되면 그때 웅덩이에 모아놓은 게 한꺼번에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웅덩이인데 이건 내는 해킹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반은 뭐냐면은 그냥 툭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든 말든. 그게 이제 선반이고, 세 번째가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무인 포스트냐? 예. 근데 무인 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무인 포스트는 서로 이 사이버 세계든 실제 세계든 정해진 데를 지정해 놓고 몇 시에 거기다 갖다 놓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남 교수님 말씀 그렇고 보면은 그냥 선반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 못하니까 선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마켓도 있습니다. 정보 시장에. 예. 거기 선반에 올려놓으면 이제 이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 딱 연락이 안 되고 잘못 가져갈 타임에 못 가져갈 때 그럴 때 회자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 쪽에서 잡아서 국정원하고 방첩사에 이제 신고를 해준 거죠. 그리고 정작 정보사령부에서는 모르고 나중에 방첩사로부터 혹은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보사에서는 그때서 알은 거고요. 예. 그럼 사전에 그러면은 방첩사는 이 일을 잘했느냐 못한 거죠. 방첩사는 정보사의 그 공격, 외부 공격부터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방첩사는 엄밀히 말하면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방첩사는 잘했냐 그건 아니죠. 이 의원님 중요한 건 이제 뭐 군에서 보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 지극히 이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4월 말에 이 정보사 내부에서 이 기밀을 유추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왜 압수수색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한 달이 넘도록 그냥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택에도 갔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기밀을 또 어떻게든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조금 더 나갈게요. 뭐 제 식구 감싸기죠. 제 식구 감싸기. 사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정보사가 과연 개혁할 수 있냐고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이 오는데 회의적으로 저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폭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진짜 터트리는 폭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정보 업무에 있으면서 취득한 그 나름대로의 기밀은 대단한 거거든요. 예. 여기서 신호하라 사건을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건요? 네, 90년에 발생한 후지 TV의 신호하라 지국장 사건인데요. 예. 해군 소령이 있습니다. 정보사 근무하는. 진급에서 누락되자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려고 신호하라를 접촉합니다. 자기 더 이상 중령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2급, 3급 비밀 27건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가 나를 안 책임져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물론 또 다른 이제 후반부 얘기가 있긴 하지만 CIA나 FBI 퇴직 직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무명의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진급이 안 되거나 계급 정년으로 나갔을 때 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이거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이번 A씨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퇴직 직원 관리 매뉴얼은 이번 기회에 조금 두 분 의원님이 정보위에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남 교수 말씀하신 김에 지금 이 블랙요원 정보를 유출시킨 것은 사실 상당히 큰 이 국가 안보상 위협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건데 간첩죄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게 주장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나라 형법이 53년, 7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적의 경우에만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그 적은 노스코리아 평양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A씨가 자기는 중국 조선족한테 이걸 넘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간첩죄 적용이 지금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 의원님이 이제 법안 개정안들을 지금 내고 계신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정말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형법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토론해 볼까요? 2004년부터 국회에서는 간첩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이 됐는데 통과는 안 됐습니다. 두 분과 좀 의견을 나눠볼까 좋으면 좋겠는데 먼저 박선원 의원부터 먼저 말씀을 주신다면요. 간첩죄 적용 범위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그 이미 19대 때 가까이 보면 19대 때 2013년 3월 18일 날 이제 홍익표 의원이 발의를 한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22년 11월 달 21대 국회에도 또 역시 홍익표 의원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즉 무슨 이야기냐면 적국만을 간첩에 해당한다. 그 나머지는 군사기밀 또 군사기밀 아닌 첩보 내지는 간첩 행위는 그거는 또 뭐 저기 기밀 중에서 아주 낮은 걸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그거 걸리면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법안으로 내놓는 것은 적국은 그대로 두고 북한, 그다음에 외국 및 외국의 단체 이익을 대표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군사기밀 또는 기밀에 접근하려 하거나 빼낸 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간첩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간첩죄를 씌워야 된다. 그래서 적국에 대해서 협조한 간첩하고 외국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협조한 그 간첩하고 약간의 무기징역 사형도 가능하고 적국에 대해서는 외국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7년 10년 이하로 낮추지만 똑같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해서 이번에 제가 이 7월 23일 날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 당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훨씬 이전부터 이거를 우리 당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이고요. 또 이번에 국정원장도 이제 뭐 소유권 외양간을 고치긴 하지만 이번에 외국 및 외국 단체 이거를 이제 그 간첩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자신들도 이제 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에서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박선원 그 간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한 것처럼 간첩죄와 관련해서는 2004년부터 시작을 국회에서 해왔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전혀 개정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데 이번에 이 사건 수미테리를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군무원의 기밀 유출 이때 이것 때문에 여야가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고 남 교수님 갔다가 박 의원님 가겠습니다. 네. 예. 아마도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게 잘 처리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 형법, 뭐 기타 이제 여러 법이 있는데 이중 삼중 그런 이제 그 연계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서 이제 이게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첩 또는 우리가 이제 이적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과거에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이념적으로도 오해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매듭을 짓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는 잘 정리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말씀하시고요. 네, 미국의 로버트 김 사건 조금 얘기 드릴게요. 네,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죠. 김성곤 의원의 전 의원에도 가족이기도 하시죠. 네. 그분이 이제 한국 무관한테 뭐 잠수함, 강릉 잠수함 사건 정보를 줬다가 FBI의 수사에 걸려서 9년을 살았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법으로 하면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아까 신화라 사건은 2급, 3급 비밀 27건이 넘어갔거든요. 이거 미국식으로 하면 한 20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영철 소령은 4년 받았고요. 신화라 지국장은 3년 해서 집행유예 받아갖고 그냥 추방해 버렸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는 대로 파라 외국 등록 대리 등록법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법 체계에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이제는 경제적 실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됐거든요. 반도체 비밀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그걸 빼내가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박 의원님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갑자기 또 2004년 이야기를 꺼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수미 테리 사건도 그렇고 이 정보사에서 있을 수 없는 정말 이 요원들의 명단이 다 유출됐다는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책임진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남자답게 사표 던지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간첩 사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제일 가까이 있는 게 2022년에 또 우리 당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그래서 토론이 있었죠. 홍익표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그때 이 국민의힘 쪽에 유모 의원하고 정모 의원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아마 그 외국인 대리 등록법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아무나 못하게 해요.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한동훈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것을 처리를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여야가 하나가 돼서 반드시 이번에는 법률을 개정을 하자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갑자기 2004년을 들고 오시니까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 정권 들어와서 그런 사건이 터질까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좀 책임 좀 지십시오.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장관 하나 책임지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으면 장관이든 또 그 삼정검을 받고 장군이 됐으면 통수권자를 위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라도 책임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전 정권 탓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정말. 저는 이제 약간 교훈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CIA, FBI는 우방국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그렇죠. 조금 이번 계기에 한 단계 높이는 정보활동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 교수님도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2부에 들어가서 바로 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1279님.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 영화 같은 얘기를 뉴스에서 듣다니 놀랍습니다. 실제로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가 영국 비밀정보국 소속 블랙 요원이었죠. 하지만 최근 군무원이 해외 블랙 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실은 큰 충격입니다. 9214님, 고의로 나라에 손해를 입히는 건 처벌이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기밀을 유출한 사람도 특정됐으니 수사 과정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3084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물론 재방 방지도 중요하겠죠. 서머서니님, 요원들의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유출 안 되게 처음부터 만들어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국가 안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우디런님, 사실 간첩죄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 전체로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무려 71년 전에 만들어진 법조항은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죠. 하하호호님, 다행히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간첩법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인데요. 하루속히 법 개정을 서둘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보사에서 발생한 첩보 요원 기밀 유출 사건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교수님, 네. 지금 국회에서 뭐 꼭 이번 사안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적국을 이제 외국어로 좀 확대하는 이 간첩죄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분단 국가라는 그 특수성을 반영한 법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북한을 적으로 하는 뭐 여러 대비 관련 법 이런 것들이 주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아시는 대로 글로벌 시대고 또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뭐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 기타 문화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그 시대이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나 국가만 겨냥해서도 안 될 겁니다. 이제 예. 비인간 행위자들. 다양한 지금 뭐 AI 시대가 됐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AI가 뭐 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하고 왜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 시대에 맞는 법 체계 정비와 함께 또 국가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선원 의원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제 대공 수사 역량이 참 중요하다. 네, 이걸 그렇죠. 뭐 이념의 잣대로 가져갈 것은 아닐 텐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네. 경찰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 방첩 역량의 수준 또 일각에서는 약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됐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크게 국정원에는 이제 방첩 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예. 그다음에 테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첩의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각 지부에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부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테러 첩보를 우리가 수집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방첩 행위,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사 이거예요. 근데 수사 역량이 우리가 생각보다 인력이 그렇게 많잖아요. 수사 능력은 뛰어난데 그렇지만 국정원은 해외에 우리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첩이나 외부에서 침투할 때 해외에서부터 전선을 치고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원이 이 수사와 이 그 방첩 간첩을 잡는 업무에 중심이 서야 되는 건 맞고 동시에 지금 이제 경찰에 정보 경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때 한번 확인을 해봤으니까 약 900에서 1,100명 정도가 있는데 네. 이분들도 모두 훌륭한 자원인데 거의 이 간첩 잡는 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수사국 역량과 경찰의 정보경찰의 역량이 합쳐서 예. 총량으로서의 그 간첩 잡는 수사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아무래도 그 수준이 좀 높거든요. 예. 그래서 좀 경찰한테 전수시킬 것은 전수해서
상향 평준화를 시킴으로써 방첩과 수사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에 대한 이관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근데 그러면은 수사권과 그러면은 조사의 질적인 차이는 뭐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 구금하고 이 영장을 치는 거예요. 요것만 이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 경, 국정원 3개 기관이 합동 방첩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정원과 경찰, 정보경찰, 그다음에 안보수사국의 역량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그 대공 업무의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우리 보관이었습니다. 조 교수님 말씀 듣고 이성건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이 대공수사업무를 국정원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탈북민 관리라든가 이런 정도 하고 아주 한직처럼 인식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의 경우는 그 과거에는 이제 그 북한 체제 역량이 우세하고 그 공세적일 때는 우리가 이제 방어하는 대공 업무가 주 업무인데 지금은 체제 역량이 우리가 훨씬 우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공 수사 같은 것은 경찰로 넘기더라도 협조를 하겠죠. 그 정보 같은 건 협조를 하되 대신에 이제 국정원의 우수한 그 자원과 능력을 공세적인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의원님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체계적으로 제가 분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조금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경찰에 너무나 많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정원이 다시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을 조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남 교수님? 저는 이게 분명한 어떤 공백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원 의원님하고 이성건 의원님이 좀 잘 보시다가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교수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의원님 먼저 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 국정원 법을 보면 그 대공 방첩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거의 버금가는 조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조사원증도 다 주고 있고. 국정원법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체포해서 이 기소장 쓰는 것만 경찰하고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침해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응 조치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지금 간첩선이 들어와 가지고 서해에 간첩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신고를 받았어요. 그거 우리가 출동했어요. 그거 보고 놔둡니까? 놔둬야 안 돼요. 신고를 하겠죠.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113으로 제일 먼저 국정원에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응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범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국정원이 기본적인 대공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강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법률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남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간첩죄의 대상이 군사기밀하고 외교안보기밀하고 국익정보의 3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안보, 국익정보까지는 이제 방첩 파트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산업기술보안 담당 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이제 군사기밀하고 그다음에 소위 북한의 그 대남 공작 세력으로서 조직망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지하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우리 안보 수사와 이제 그 수사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군사기밀하고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2월부터 이제 넘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 교수님.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 관념으로 보면 간첩 하나도 잡고 뭐 그 10년씩 관찰해서 잡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방첩사도 있잖아요, 군에. 그런 조직들도 있고 경찰도 보안국 조직이 있고 다 있는데 국정원마저 거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쓰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국정원은 공세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풍선 보내고 뭐 이런 게 지금 공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 뭐 변화를 유도한다고 지금 예.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도 사실은 국정원 같은 데서 그런 일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총리실의 기염이라는 고위급 간첩도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좀 완벽하게 통제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도 그긴 통일됐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그걸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역량을 어떻게 배분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국가 전략에 맞느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옛날식 사고를 하고 계속 그걸 고수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좀 많은 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관련된 내용을 좀 논의를 해야 돼서 최근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입니다. 김주의 후계자 수업을 했다라는 것을 정보위 두 분 간사분이 계시는 정보위 전체에서 현안 보고를 했고요. 김주혜가 아직 10대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3대 세습 체제, 김일성, 또 김정일, 또 김정은까지 와 있는데 그 다음이 김주혜냐?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아니다.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후계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근데 김주혜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뭐 백두혈통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여성입니다. 유독 남성을 상징적으로 더 강조하는 북한 세습 체제인데 자, 네 분께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남 교수님부터요. 남자입니다. 저는 단언코 남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확인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뭐 일각에서 자꾸 무슨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이야기도 나오고 이성건 의원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박선원 의원께서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계속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성건 간사님 말씀하실 때 웃었는데요. 그 뭐냐면 대체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 교수님 말씀도 계셨는데 김정은 시대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김주혜라고 하는 보조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그 사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측근들 있잖아요. 고위급 측근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은 김영철 하면은 확 뛰어와야 돼요. 통전부장 김영철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그 대표단이 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다음에 저쪽 가보시오 하면은 뒤로 확 도망가듯이 뭘 밀쳐서 던져지듯이 뒤로 확 나가요. 그 정도로 김정은은 그 자기의 측근 그룹에서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이제 이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수해 나면은 배 타고 가서 목숨 거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또 작년에 경제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신년사 할 때 눈물도 흘려야 되는 뭔가 이렇게 돌보는 지도자로서의 자기 위상을 여전히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 김정은 시대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보조 장치로 이제 김주혜가 쓰이는데 그런데 딸내미 데리고 다니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 행사의 약 70%를 군사 행사에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제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김주혜도 만약에 키운다고 한다면 군사적인 지도자, 미래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 두 개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김정은의 새로운 이미지, 보완적 이미지이고 김여정을 견제하는 측면도 맞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러는데요. 그 겨울철에 여전히 말 타고 며칠씩 다니는 사람입니다. 허벅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직 건강해요. 담배 피고 몸무게 나간 거 보면 건강하지 않는데. 말이 위험해지죠. 고 교수님. 여기 다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국정원 고 교수님 후계자가 김주혜 또는 김여정 중에 한 사람이다. 후계굴에 김주혜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통일연구원장 할 때 국정원이 김주혜는 아닐 것이다고 할 때도 저는 반발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찾아보시면 제가 김주혜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북한을 오래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선대들의 후계 구축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김여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거의 유사해요. 혈통 개성론. 김주애로 넘어가는 과정이 혈통 개성론, 또 장군영 지도자. 그러니까 군사활동에 많이 부각시키는 지금이 이제 후계자로서 덕목을 쌓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예요. 예. 핵무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는 수령은 어버이 수령이지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절대자입니다. 초월자고. 그래서 얼마든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만 최종적으로 되느냐 여부는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애와 관련되는 상징들을 보면 별, 향도, 그다음에 백마, 이런 그다음 우표까지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징후를 볼 때 후계가 아니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장난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 것도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그 남북 정상회담에도 딸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국정원이 전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이고 일단 후보군에 두고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 고 교수님 말씀에서 확인을 한 게 설마 만약 여성 지도자가 오더라도 어머니 수령이 아니라 어버이 수령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우리가 그 군무원의 이 정보사 기밀 유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서 두 분 의원분께 딱 1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보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이성권 의원부터 말씀하시면요. 네, 아까 제가 큰 틀에서는 그 국가 안보 역량을 전체적으로 좀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정보와 관련된 별도 정보 범죄와 관련된 별도의 법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좀 꼭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7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국정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정보사, 방첩사 등 군 관련 정보기관의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정말 어려워졌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냉동실에 들어있는 생선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남성욱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딱 원장이 같이 이 정보에 나오면은요 정말 서슬이 퍽합니다. 그 뭐냐면은 권력이 세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는 느낌, 뭔가 생명력, 생동감, 이게 정말 바바박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기도실장.